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몇몇 대주제를 꼽았어요. 25년에 주목할 만한 테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어, 혼란에서 기회를 찾는 하나의 주목할 만한 영역 에너지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그때 달러 가치가 급등하고 루블화 가치가 급락했죠. 국제 유가가 급등했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원자재 가격, 식료품 원자재, 에너지 원자재, 철, 비철 금속 원자재 3대 원자재 바스켓이 다 치솟았습니다. 22년 중반까지. 그 치솟은 그 원자재 가격이 반영된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초인플레이션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럼 41년 전 22년 중반 이 41년 만에 최고치다라는 고물가 미국 CPI 기준으로 9.1%, 미국 PCE 헤드라인 물가 기준으로 6.3%. 이 정도의 고물가를 기록한 이 숫자는 정확히 41년 만에 최고치인데 그럼 41년 전에는 뭐였을까? 역시 그때도 오일 쇼크 때문에 찾아온 초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겠고 당시 유로피언 국가들이 러시아에 전적으로 에너지를 의존하고 천연가스를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니까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그때 노르스트림 그 가스관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특히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그게 반영된 물가가 정말 사상 최고치였던 거죠. 그럼 이 에너지 부족, 에너지 공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들여다보는 건 경제 현상을 들여다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기억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이벤트가 파리 기후협약, 유엔 파리 기후협약. 그때 반기문 당시 총재께서 195개 나라를 한 자리에 모았고 함께 약속을 했죠. 그게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합시다라는 약속을 한 거고 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화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자. 원자력 발전을 좀 줄여나가자. 그리고 그것을 대체 에너지를 줄이자가 아니에요. 에너지의 수요는 있겠지만 더 늘어나겠지만 화력과 원자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친환경 에너지,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를 꼽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이어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풍력, 태양광, 태양력 이런 소수력 발전 이런 발전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40페이지 맨 밑에 줄에 에너지 전환은 자동화 시설에서 제품 찍듯이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다. 에너지 설비를 세우고 공급하는 인프라를 갖추는데 드는 그 시간과 국가와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업종의 수혜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설비가 완성되고 그 수혜도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전력공사에 다녀왔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좀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송전탑을 설치해요. 그 송전선이 지나요. 그걸 지역 주민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아요. 건강에 해롭다. 그죠? 고전력 전선줄이 지나는 것은 건강에 해롭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면 그 송전탑을 설치하고 고압 전선이 지나는 그런 인프라를 건설하는 여정에서 계획이 오늘 세워졌어요. 그렇다고 당장 1년 내에 그게 될까요? 아닙니다. 그 지역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계획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의
몇몇 직원들이 그걸 전담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을 소위 전선이 지난다는 것은 주로 어 도심이 아니겠죠, 주로. 그래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거절하고 반대하는 이런 지역민들을 설득시키고 설득시킬 때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되겠죠. 협상도 해야 되겠죠. 그런 여정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 매각장을 어딘가 설치한다. 그럼 그 지역민들이 동의할까요? 부동산 가격 떨어지게 왜 설치합니까? 반대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인프라와 관련해서 지하철 노선이 어떤 지역을 지난다. 그러면 이 지대 무너진다 하면서 집값 떨어진다. 지하철 노선이 바닥으로 지나면 그 아파트의 수직 증축 허용 범위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 지역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하는 여정에서 이 인프라가 제대로 구성될 수 없고 이게 바로 합의를 요구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 외에도 이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시간을 걸쳐서 인프라를 공급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설비가 완료된다 하더라도 실제 가동되거나 전력이 공급되거나 그것으로 인한 수혜를 입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지금 에너지라는 영역에서 상당한 혼란이 나타날 것인가. 이 책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너지 수요, 그다음 하나는 에너지 공급.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에너지 수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전력 수요 폭증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이 수준은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혼란이 될 수 있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1페이지에서 그 혼란이 지속될 만한 이유를 하나 에너지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라고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려 볼게요. 에너지 충전소 인프라는 전기차 선택의 결정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보급이 돼요. 캐즘 현상이 있지만 전기차 보급이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에요. 보급되는 그 증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될 뿐이지 수출은 계속돼요. 그래서 전체 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전기차 수출이 줄어든다거나 혹은 전기차 수요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 전기차 보유량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전소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산업 지도 물론 이 책에서도 업황 지도를 좀 보시면 더 명확해지시겠지만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겠네. 여기만 머무는 게 아니라 충전 인프라도 더 많이 보급되겠네.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충전 인프라를 설치는 하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증가한 전량량과 이를 공급할 전력망이 있어야 한다. 전력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망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걸 강조했죠. 그 밖에도 전기차 외에도 우리는 AI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AI 하면 AI가 너무나 빨리 확대 보급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도 AI 때문이에요. 유튜브가 AI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법한 그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신다면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근데 이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하반부입니다. AI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결과물을 출력하기 위해 배후에서 머신러닝 혹은 딥러닝으로 불리는 학습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전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AI 기업,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경쟁하고 있는데 그 경쟁이
데이터 센터 확충이라는 경쟁인 거예요. 그러면 세계 각국은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는 이런 과정에서 전력 인프라 확충의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I 경쟁을 격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밸류 체인을 들여다보면 반드시 요구되는 게 또 전력이고요. 그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 사업인 거죠. 그 국가 사업을 수주를 받아서 하는 기업들이 전력망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전력량,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전력망을 요구한다. 경험해 보지 못한 수준의 전력량이 수요가 야기된다.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제가 25년 상장 기업의 업종 지도라는 책에서 지금 북리뷰를 하면서 주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 메시지 그 근거가 에너지 수요 측면인 거예요. 에너지 공급 측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규 전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적시에 공급할 전력망이 확충되지 못한 것이 둘째다.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부족, 앞에는 수요 과잉을 말씀드렸는데 공급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공급이 부족한 이유가 지금 당장 화석 연료 발전이나 혹은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을 만들었어도 그것을 충분히 그 공급량을 대체할 만큼의 공급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에너지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줄였고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늘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온전히 대체를 못하는 것이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은 자연에 기반하니까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다는 데 있어요. 쉽게 말해서 태양광의 경우 한겨울이에요. 그러면 공급량이 확실히 줄고요. 눈이 덮여요. 그러면 당연히 발전이 급감합니다. 또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대체할 만큼의 제 역할을 하기도 어렵고 첫 번째.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요. 이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은 주로 어디다 설치해요? 시외에 설치합니다. 근데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예요? 도시예요. 그러면 시외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도심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하기 위해 뭐가 필요해요? 전력망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전력망이 쉽게 깔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앞에 강조해 드렸죠.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도시와 기업으로 보내기 위한 전력망을 새롭게 확충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이에 따라 발전 설비는 만들어졌지만 연결되지 않아 사용되지 않는 전력 설비가 넘쳐나는 것이 현실이다. 제주와 전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그 예다. 그러니까 제주도와 전남 지역에 이 풍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을 많이 설치했는데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는 공급이 될지 몰라도 수도권이나 그 밖에 5대 광역시로 보급하는 데는 전력망을 많이 설치해야 되니까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력으로 전망했던 신재생 에너지가 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화력 발전과 원자력 발전을 줄여온 국가들은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를 경험하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 도입에 적극적이고 특히 독일은 도입 속도가 매우 빠른 국가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전면 폐쇄했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목표가 2030년까지 총 전력 소비량의 80%를 이 재생 에너지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러우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LNG를 완전히 대체시켰거든요. 독일의 사례입니다. 지금 독일이 굉장히 힘들죠.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0.3. 올해 2024년 독일의 성장률이
0.0%. 그리고 25년 성장률도 0.6%. 현재 독일 경제에 대한 IMF의 전망치가 이렇게 어둡습니다. 물론 이 에너지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겠지만 에너지 문제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지금 전기 요금이 유럽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바로 이런 사태를 만든 거죠. 그럼 전기 요금이 비싸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경쟁력이 없죠. 중국은 과잉 생산을 통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춰오는데 독일 같은 나라는 전력 요금도 비싸고 그것으로 인해 각종 요금들, 각종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열이 되니까 독일 폭스바겐 사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43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태양광 발전은 전력망에 연결되기를 기다리는 발전량이 현재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량보다 많다.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현재 전력망에 연결된 발전량,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 발전량보다 연결되지 못해서 그냥 생산하고 없어져 버린, 소멸돼 버리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전력망을 깔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 과제가 뭘까요? 전력망을 까는 과제인 거죠. 이 에너지 수요 공급에 거대한 문제, 엄청난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나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완성된 발전 설비와 소비처를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일, 이게 핵심적인 방안이죠. 근데 이 책이 업황 지도, 업종 지도니까 264페이지를 예로 보겠습니다. 이게 에너지 업종인 거예요. 264페이지를 보시면 에너지 업종인데 보시면 267페이지에서 전력 개통도가 있어요. 발전이 있죠. 화력, LNG, 원자력, 태양광, 풍력, 수력. 그럼 발전된 전력을 어떻게 합니까?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한국전력 자회사가 있고 또 SK ENS가 있고. 그러면 발전 정비를 하는 기업이 있어요. 한전 KPS가 대표적이죠. 일진파워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발전한 전력을 누가 구매해요? 한국전력이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해서 기업이나 가정에게 파는 겁니다. 한국전력은 그냥 유통산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본다면 이 전력 개통도를 봤을 때 어디에서 기회가 있을까 이런 것을 좀 들여다보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268페이지를 좀 열어보시면 국내 발전 용량을 보세요. 그리고 국내 발전량을 보세요. 원자력과 유연탄. 근데 신재생과 수력 이런 영역은 아직도 낮죠. 증가하고는 있지만 그럼 이들의 발전량이 그밖에 다 유연탄 영역, 원자력 영역을 만약에 대체해 나가기 위한다면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력망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272페이지의 그림을 보십시오. 발전소, 전력 변압기, 변전소, 배전 변압기, 소비처까지 연결되고 송전과 배전으로 구성됩니다. 이게 전력망인 거예요. 그럼 이런 전력망 구성도를 봤을 때 274페이지에서 한국 전선 길이를 보세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이 전선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야만 수요 공급의 이 미스매치를 바로잡을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시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전체 기업의 업황 지도를 282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 영역의 섹터, 전기 영역의 섹터, 그리고 가스 영역의 섹터. 그 전기 영역의 섹터 중에서 소분류를 나눈다면 기자재, 송수배전, 저장장치, 유틸리티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방금 말씀드렸던 송수배전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또 기자재 영역에서도 전선, 소분류로 보면 대한전선,
그 밖에 여러 기업들이 나열돼 있죠. 이렇게 어떤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거대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고 그것이 에너지 수급의 차질을 갖게 만드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여정에서 전력을 확보하는데 그러면 이 에너지 산업의 전체 밸류 체인이라든가 업황 지도를 보시면 그러면 그냥 단순히 에너지 변화가 있네. 큰 패러다임 변화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는 어떤 기업에 주식 투자를 할까, 어디가 유망할까를 들여다보는데 이 보물지도처럼 업황지도를 들여다보는 건 도움이 되겠죠. 그렇게 스스로 분석해서 알고 투자하시는데 이 이야기가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